여러분이 단돈 몇천 원에 산 그 직구 물건, 차고 다니던 목걸이, 손에 쥔 그 충전기를 검사대에 올렸더니 기준치의 3026배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알리와 템으로 들어온 제품 252개를 검사했더니 그중 38개에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쏟아졌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은 100개 중 1개꼴이었는데 직구는 10개 중 1개 반이었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멀쩡히 우리 집안까지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답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한때 한국인 900만 명을 사로잡았던 알리와 테무가 왜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에서까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돈 몇천 원 뒤에 숨어있던 그 민낯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목에, 목에, 그리고 주머니 속에 지금 무엇이 닿아 있나요? 단돈 몇천 원에 산 그 직구 물건들 말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알리와 템으로 들어온 생활제품을 직접 검사대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조용히 서늘했습니다. 검사한 252개 가운데 38개에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15%, 그러니까 10개 중 1개 반꼴입니다. 문제는 그 수치가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액세서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026배까지 검출됐습니다. 3배도 30배도 아니고 3000배가 넘는 숫자예요. 어떤 제품에서는 납이 270배, 또 다른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으로 불리는 프탈레이트가 82배까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에 닿으면 안 될 물질이 안전선을 한참 넘겨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누가 일부러 골라낸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출된 제품들의 평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단돈 3,468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값이면 부담 없지 하고 장바구니에 툭 담는 바로 그 가격대였습니다. 손목에 차는 액세서리, 손에 쥐는 충전기, 주방에서 매일 쓰는 작은 도구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물건에서 나온 숫자라는 점이 더 서늘합니다. 그럼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은 어땠을까요? 같은 종류를 검사했더니 기준을 넘긴 건 100개 중 1개 남짓 1.3% 뿐이었습니다. 한쪽은 100명 중 1명, 다른 한쪽은 10명 중 1명 반입니다. 같은 물건처럼 보여도 위험의 농도가 10배 넘게 벌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액세서리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가 따로 들여다봤더니 직구로 들어온 짝퉁 화장품에서는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고 정수 필터라고 팔린 제품 안은 사실상 걸을 것도 없는 빈 깡통에 가까웠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산 물건이 정작 아무것도 걸러주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결제 버튼 하나로 싼 값만 담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위험까지 함께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싸서 샀을 뿐인데 검사대 위에서 터진 건 단순한 불량품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물건이 왜 아무 제지 없이 우리 집안까지 무사히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자, 그 빈틈의 정체를 따라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이겁니다.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아무런 검사도 없이 우리 집까지 왔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막는 문이 처음부터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KC 인증이라는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제품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팔 수 있게 막아둔 관문이죠. 그런데 이 의무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건에만 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문하는 개인 직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식 수입품은 공항 검색대를 한 줄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개인 직구는 그 옆에 난 쪽문으로 슬쩍 들어온 셈이죠. 검색대를 거치지 않으니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주제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남들 다 지키는 규칙의 빈틈으로 들어와 비용을 아끼는 전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빈틈은 안전검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여기서 더 기가 막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공정한 조항이 무려 47개나 시정 대상으로 걸렸습니다. 작년 11월의 일이었죠. 내용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자기네 책임은 최대한 빼두고 분쟁이 생기면 해외 법원에서 따지라는 조항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비행기를 타고 따지러 가라는 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상 호소할 창구를 막아둔 셈이죠. 여기까지도 화가 나는데 더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정보를 부계로 넘긴 책임으로 19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테무에게도 13억 6,900만 원이 부과됐죠. 넘어간 정보 중에는 신분증과 얼굴 영상, 주민번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향한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중국에는 2017년에 만들어진 국가정보법이 있습니다. 자국 기업은 국가의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죠. 여러분의 얼굴과 주민번호가 그 법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몇천 원을 아끼는 대신 안전과 책임과 내 정보를 한꺼번에 내준 셈이었습니다. 솔직히 호구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진짜 의문은 따로 있습니다. 애초에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서 진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가격에 팔면 뭐가 남을까요? 990원짜리 양말 한 켤레, 평균 결제액 42,000원짜리 장바구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날아온 물건입니다. 그 거리만 따져도 배송비가 물건값을 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도 무료 배송에 가격은 동네 다이소보다 쌉니다. 비밀의 첫 단추는 세금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디미니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800달러, 우리 돈 약 110만 원 아래 소포는 세금 없이 통과시켜주는 일종의 면세 쪽문입니다. 알리와 테무는 이 쪽문으로 소포를 잘게 쪼개 보냈습니다. 한 박스에 몰아보내면 관세가 붙으니까요. 작게, 자주, 따로따로 그렇게 무관세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광고입니다. 테무는 한때 메타와 엑스에서 손꼽히는 최대급 광고주였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뜨던 그 광고,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숫자로 보면요. 990원짜리 물건 하나가 우리 집에 오기까지를 따라가 봅시다. 일단 물건 원가가 빠집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가 붙죠. 그리고 그 손님을 데려오느라 쓴 광고비, 결제 수수료가 또 빠집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소액 주문일수록 배송비와 광고비가 물건값보다 더 크게 나간다고요. 결국 990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남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라는 추정입니다. 42,000원짜리 장바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게 쪼간 소포 하나하나에 배송비가 붙고 거기서 광고비를 빼고 나면 한 건 팔 때마다 곳간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2만원짜리 치킨을 팔 때마다 손해보는 치킨집인 셈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본사 곳간에서 그 적자를 메워주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일단 경쟁자부터 쓰러뜨리는 출혈 전략이죠. 그럼 그 곳간엔 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테무의 모회사인 PDD 홀딩스. 2024년 한 해 매출이 약 54조 원이었습니다. 순이익만 약 21조 원이 남았죠.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중국 안에서 8억 명이 쓰는 쇼핑앱 핀도도입니다. 안방에서 번 막대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보는 손해를 메워온 겁니다. 팔수록 손해인데 왜 계속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점유율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일단 시장을 통째로 장악하고 나면 가격은 그 다음에 올리면 되니까요. 더 많이 팔수록 한 개당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그 끝을 노린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델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금 없는 쪽문이 계속 열려 있어야 하고 안방 곳간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끝나는 구조죠. 그리고 바로 그 모델이 지금 바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건 미국이었죠. 미국엔 800달러까지 세금 없이 통과시켜주는 면세 쪽문이 있었습니다. 알리와 테무는 바로 이 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25년 5월 2일 중국발 소액 면세를 전면 폐지해버립니다. 무관세로 들어오던 쪽문이 하루아침에 닫힌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관세는 한때 최대 145%까지 치솟았습니다. 5월 14일부터 54%로 내려오긴 했지만 공짜로 들어오던 물건에 갑자기 절반이 넘는 세금이 붙은 셈이죠. 결과는 곧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면세가 끝난 뒤 테무의 미국 하루 이용자는 58%가 빠졌습니다. 절반이 넘는 손님이 며칠 만에 사라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광고였습니다. 테무의 미국 광고비는 1년 전보다 무려 95%가 줄었습니다. 한때 미국 최대급 광고주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광고판에서 사라진 셈이에요. 그런데 칼날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유럽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유럽위원회가 테무에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건 유럽 디지털 서비스법 역사상 가장 큰 액수입니다. 그동안 1위였던 머스크의 X, 1억 2천만 유로를 단숨에 넘어선 거죠. 사유가 뭐였을까요? 위험한 물건이 얼마나 퍼지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충전기 안전시험은 여러 건이 통과를 못했고 유아용 완구의 안전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유럽위원회는 테무에 시정안을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기한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추가로 돈을 더 물어야 합니다. 그럼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리는 2025년 6월 유럽과 반드시 고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과징금은 피했지만 여전히 감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깐깐한 미국과 유럽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자 무관세 쪽문이 닫히고 모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빠르게 퍼지던 길이 막힌 거예요. 손님이 절반 넘게 빠지고 광고는 95%가 사라지고 유럽에선 3천억 원짜리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건 분명한 균열의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알리와 테무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이용자가 다 증발한 것도 문을 닫은 것도 아니에요. 테무 한 곳만 봐도 올해 5월 기준 월 이용자다 약 905만 명입니다. 여전히 광역시 몇 개를 합친 규모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잔치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그 신화에 이제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금은 숫자로 먼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알리는 77.5점, 테무는 78.9점이었어요. 조사한 10개 플랫폼 가운데 나란히 꼴찌였습니다. 결제액은 더 상징적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신호가 잡혔습니다. 테무의 5월 카드 결제액은 1년 전보다 2.6% 줄었거든요. 야심차게 벌인 사업도 줄줄이 멈췄습니다. 신선식품을 팔겠다던 알리프레시는 출범 석 달 만에 사실상 좌초했어요. 김포에 잡았던 물류 거점도 흔들렸습니다. 그곳에 들어왔던 중국계 물류 대행사가 임대료를 못 내면서 입주 8달 만에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한국에 깊이 뿌리 내리려던 발판이 헐거워진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한국까지 그렇게 밀고 들어왔을까요? 답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장들은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과잉 생산을 하니 서로 제사를 깎으며 출혈 경쟁을 벌이죠. 이걸 그쪽에선 네이지안이라고 부릅니다. 사정은 집값이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가게가 쥐고 있던 자산이 약 18조 달러나 증가했어요. 우리 돈으로 헤아리기도 벅찬 액수입니다. 집값이 빠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안 사니까 물건은 쌓이죠. 공장 도매 가격을 재는 온도계인 생산자 물가는 무려 3년 반 동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에야 간신히 처음으로 반등을 시도했어요. 끝없는 침체에서 겨우 고개를 한 번 든 정도지 위기가 풀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안 팔리고 쌓인 재고는 어디로든 쏟아내야 하는 댐의 물과 같습니다. 그 수문을 열 출구로 바로 우리 한국이 지목된 겁니다.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가져갔고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사야 할까요? 자,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답은 의외로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의 2025년 매출은 4조 5,363억 원, 1년 전보다 14.3%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4,424억 원, 19.2%나 뛰었죠. 더 놀라운 건 매장 수입니다. 매장은 3년 새 11%쯤 늘었을 뿐인데 매출은 같은 기간 절반 넘게 뛰었어요. 손님이 그만큼 더 자주, 더 많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다이소는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꿀템 영상을 찍어 올렸거든요. 입소문이 광고를 대신한 셈이에요. 같은 시기 테무는 어땠나요? 수조 원짜리 광고를 쏟아붓고도 적자를 봤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광고로 끌어온 손님은 광고가 끊기면 떠납니다. 입소문으로 온 손님은 안 떠나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뒤에도 사람들이 향한 곳은 알리나 테무가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같은 토종 플랫폼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보안이 불안한데 더 불안한 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뭘 사면 되느냐는 거죠.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물건에 KC 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표시거든요. 둘째, 주민번호나 얼굴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는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한 번 넘어간 정보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토종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토종 플랫폼에도 중국산 제품은 들어와 있어요. 결국 어디서 사느냐보다 표시와 인증을 직접 눈으로 보는 습관, 그게 진짜 답입니다. 앞으로 세계 무역은 프렌드 슈어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요, 믿을 수 있는 우리 편 나라끼리만 사고 파는 쪽으로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값싼 물건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던 시대가 이제 조용히 저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쓰는 1,000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000원이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릴 수도, 바다 건너 공장의 출혈을 메워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직구로 산 물건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만족했던 분도 후회했던 분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닫을 때 들리던 그 묵직한 철컥 소리. 우리는 그 소리 하나에 성공을 확신했고 가족의 안전을 맡겼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기꺼이 낸 이유, 그건 삼각별 새 꼭지점이 안전과 품격을 보증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산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7년 연속 수입차 1위, 영원할 것 같던 그 왕좌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S클래스 판매량은 1년 만에 9,400대에서 4,600대로 정확히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경기 불황 탓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연두색 번호판, 화장실 사용료 같은 옵션 장사, 그리고 청라의 그 화재까지 따로따로 터진 것 같은 이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주고 산 그 삼각별의 진짜 정체를 지금부터 단서 하나씩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도로의 왕은 삼각별이었습니다. 벤츠 말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을 내리 수입차 1위였죠. 7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벤츠는 단 한 번도 정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엔 한 해 8만 대를 넘겨 팔았습니다. 하루에 200대가 넘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삼각별이 빛나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사장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삼각별 키를 테이블에 툭 올려놓던 그 장면 말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키 하나가 곧 성공의 증표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키로 모이는 게 당연했죠. 누군가는 그 키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언젠가 나도 저 별을 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벤츠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좌가 무너집니다. 2023년 BMW가 8년 만에 1위를 탈환합니다. 벤츠는 2위로 밀려났죠. 여기까진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추락은 그 다음 해부터였거든요. 2024년
벤츠는 본격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차가 바로 S클래스입니다. 벤츠의 얼굴이자 자존심이죠. 이 차가 2023년엔 9,409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4,679대로 주저앉습니다. 딱 반토막입니다. 어제까지 2대 팔리던 게 오늘은 1대로 줄어든 셈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하의 벤츠가, 그것도 유독 한국에서만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진 걸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색깔 하나입니다. 바로 연두색이죠. 2024년 1월 1일 한 가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취득가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로 달게 한 겁니다. 왜 하필 법인차였을까요? 한국 고가차 시장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회사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절세입니다. 회사 차로 등록하면 그 값이 비용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차인데 세금은 회사가 깎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비쌀수록 법인 명의가 유리했죠. 실제로 마이바흐 S클래스는 법인 비율이 75.6%에 달합니다. 4대 중 3대가 회사차라는 뜻입니다. 일반 S클래스도 둘 중 1대는 법인 명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떠받친 진짜 기둥은 절세를 노린 법인 수요였던 거예요. 그런데 연두색 번호판이 그 기둥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전엔 비싼 차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붙는 순간 저 사람은 회사 돈으로 세금을 아끼며 호강한다는 표식이 돼버린 겁니다. 도로 위에서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거든요. 신호대기에 서 있기만 해도 옆 차선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자랑이 한순간에 눈총으로 바뀐 거죠.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제도가 시행된 뒤 S클래스의 1월부터 5월까지 신차 등록은 1년 전보다 62.9% 줄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게 사라진 겁니다. 삼각별 키를 자랑스럽게 올려놓던 그 사장님이 이제는 연두색 번호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번호판 색 하나로 1위가 무너졌다는 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죠. 진짜 단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차값을 다 치르고도 이미 달린 기능을 쓰려면 또 돈을 내야 했다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단서가 번호판이었다면 두 번째 단서는 견적서 한 장입니다. 여러분, 신형 E클래스 시작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390만 원입니다. 이미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옵션을 하나둘 얹다 보면 가격이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시작가에서 무려 1,500만 원 넘게 더 붙는 거예요. 경차 한 대 값이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올라타는 셈입니다. 여기 38세 김 과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큰맘 먹고 매장에 갔어요. 그런데 영업사원이 내민 견적서를 보다가 손이 멈춥니다. 분명 7천만 원대 차를 보러 왔는데 종이 맨 아래 숫자는 9천만 원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황당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어떤 기능은 부품이 이미 차에 달려있는데도 돈을 더 내야 켜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뒷바퀴 조향 기능입니다. 차의 뒷바퀴까지 살짝 같이 꺾여서 좁은 골목에서 차를 훨씬 편하게 돌리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벤츠는 유럽 일부 나라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팔까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은 공장에서 이미 다 장착해 놓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로 잠가둡니다. 그리고 이 잠금을 풀어주는 대가로 연간 약 70만 원의 구독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미 내 차에 달린 부품을 쓰려고 매년 돈을 내는 구조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구독은 유럽 일부 국가 기준입니다. 한국 전체가 이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가격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물건을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른 값에 파는 전략이죠. 그리고 한번 벤츠를 산 사람은 정비도, 부품도, 다음 차도 벤츠에 묶이기 쉽습니다.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데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따로 사용료를 내라는 격이죠. 명품을 샀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합니다. 어라?
내가 호구였나? 1억을 냈는데 왜 또 손을 벌리지?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BMW도 아우디도 다 비싼데 왜 벤츠만 욕먹느냐고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잠시 뒤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 문제는 곧 안전 문제 앞에서 아주 작아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EQE 350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차량 87대가 흔적도 없이 타버렸고 783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주민 23명이 매캐한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불을 잡는 데만 5시간 39분이 걸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겨 주민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 살던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세워둔 내 차가 옆차 때문에 잿더미가 되고 우리 가족이 한밤중에 맨발로 뛰쳐나오는 상황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삶이 통째로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는 벤츠라는 이름 하나에 그 안전을 믿고 1억을 냈습니다. 그 삼각별이 곧 안전의 보증수표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삼각별이 안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싼 독일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1억짜리 명품의 심장은 결국 배터리입니다. 그 EQE에 실려있던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라는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1% 안팎, 우리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분소업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불이 날 뻔해서 회수까지 했던 부품이 한국 소비자의 차 밑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그 시기 EQE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벤츠는 마치 세계 1위 배터리인 중국 카테엘을 쓰는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에 실린 건 그 파라시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메뉴판에는 비싼 한우라고 큼지막하게 써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고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1억짜리 식탁에서요. 사는 사람은 한우값을 다 치렀는데 정작 접시 위에 뭐가 올라왔는지는 끝까지 몰랐던 거죠.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파라시스를 실은 약 3,000대, 그 관련 매출 2,810억 원의 4%입니다. 이건 법으로 매길 수 있는 최고 비율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채운 숫자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본 거죠. 거기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럼 벤츠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엔 어떤 배터리를 썼는지 그건 영업비밀이라며 입을 꾹 닫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식당도 김치 원산지는 빠짐없이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 차를 팔면서 정작 그 심장이 어디 건지는 영업비밀이라니요. 그 말 한마디가 벤츠가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봤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벤츠는 그제야 45억 원을 인도적으로 기부했습니다. 큰 돈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벤츠의 한국 매출이 약 8조 원입니다. 45억은 그 0.05%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옆집에 큰 피해를 입혀놓고 고작 커피 한 잔 값을 슬쩍 내민 셈입니다. 그게 진심 어린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였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독일 명품이라면서 왜 심장인 배터리가 중국산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낸 1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1억을 주고 벤츠 한 대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1억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독일 명품을 샀으니 그 돈은 당연히 독일 본사로 간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의 흐름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원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즉, 만드는 비용은 중국 쪽에서 깎입니다. 그러면 남은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벤치코리아라는 회사의 주인을 보겠습니다. 지분은 독일 본사가 51%, 그리고 스타오토홀딩스라는 회사가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이 회사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타오토홀딩스가 어디 회사일까요? 독일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인 레이싱홍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벤치코리아에 낸 돈의 절반 가까이는 독일이 아니라 동남아 대주주의 몫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를 산 그 매장, 국내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도 이 레이싱홍그룹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파는 곳도 회사의 큰 주주도 같은 해외 자본인 셈이죠. 숫자로 보면요, 한성자동차가 대주주에게 보낸 배당이 2021년에 1,200억, 2022년에 1,000억, 2년 동안 2,200억입니다. 벤츠코리아와 금융계열사가 나눠준 배당 1,380억 중에서도 503억이 바로 이 레이싱홍 쪽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한 해 8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이익이 이렇게 차곡차곡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 브랜드에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르는 값을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42살 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일해서 처음으로 1억짜리 벤츠를 뽑은 분이죠. 이 구조를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준 거냐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가는 중국 부품으로 깎이고 남은 이익은 독일이 아니라 동남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갑니다. 결국 1억짜리 독일 명품을 샀는데 그 돈이 독일로도 다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억을 냈는데 그 돈의 상당액은 독일이 아니라 바다 건너 다른 주인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원가를 중국 부품으로 깎았다면 그 중국은 단순한 납품업체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라의 화재를 쫓고 연두색 번호판을 쫓고 무너진 할인의 방어선을 쫓아왔습니다. 단서가 꽤 쌓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문 하나만 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이 영상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는 독일 회사가 맞긴 한 걸까요? 겉은 누구나 아는 그 화려한 삼각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천천히 열어보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벤츠그룹 본사의 일대 주주가 중국 국유기업 베이징차입니다. 지분은 9.98%. 그런데 2대 주주가 또 중국이에요. 지리차의 리슈프 회장 쪽이 9.69%를 쥐고 있습니다. 이 두 중국 기업을 합치면 약 19.67%, 거의 5분의 1입니다. 참고로 3대 주주는 중동의 쿠웨이트 투자청으로 5.57%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00년 넘은 독일 명품의 가장 큰 두 주인이 다름 아닌 중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1억을 주고 산 그 독일 명품의 족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러실 겁니다. 거봐, 그럼 벤츠는 이제 그냥 중국 회사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 단정하면 그냥 혐오가 되니까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벤츠를 통째로 장악했다는 건 솔직히 과장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려면 보통 지분이 25%는 있어야 합니다. 19.67%로는 아직 모자라죠. 게다가 독일은 경영을 맡는 이사회와 그걸 감시하는 이사회가 아예 따로 나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주주라고 해도 경영에 함부로 손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벤츠의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아주 깊숙이 올라탄 겁니다. 운전석은 아직 독일이 쥐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또 아닙니다. 독일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의 순도에는 분명히 금이 가버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까부터 이렇게 반박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배터리 다 중국산 아니냐, 요즘 어느 차나 다 그렇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중국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신뢰가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벤츠는 세계 1등 배터리 회사 카테엘 제품을 쓰는 것처럼 판매 지침까지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 안에 들어간 건 세계 점유율 1% 안팎의 군소업체 파라시스였습니다. 이걸 공정거래위원회가 QC광국법 위반으로 못 박았고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매겼습니다. 1억 가까운 돈을 낸 소비자는 검증된 이름을 믿고 차에 올랐는데 막상 속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이름이 들어있던 겁니다. 배신감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점점 검증된 정보를 따라서 삽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산 걸 나도 똑같이 따라 사는 거죠. 이걸 디토 소비라고 부릅니다. 디토는 나도 그거라는 뜻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건 아무리 비싸도 손이 안 가는 시대인 거죠. 결국 믿음이 곧 지갑을 여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슬이 한번 끊어지는 순간 1억짜리 삼각별은 그냥 비싸기만 한 의문부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화려한 별만 보고 올라탔는데 그 별을 바치고 있던 믿음이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중국이 싫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낸 돈의 약속이 통째로 무너진 신뢰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지금 벤츠가 한국에서 맞닥뜨린 진짜 위기의 정체예요. 그렇다면 같은 수입차인데 이 길을 끝까지 피해간 회사는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바로 옆 동네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믿고 차를 골라야 할까요? 답을 찾기 위해 바로 옆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한국 시장에서 정반대의 길을 택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BMW입니다. BMW는 2014년 인천 영종도에 950억 원을 들여 드라이빙 센터를 지었습니다. 2017년에는 안성에 1,300억 원짜리 부품 물류 센터를 세웠고 2024년에는 청라 연구개발센터를 약 700억 원을 들여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부품회사들에서 사들인 부품이 무려 37조 원어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은 한국을 그저 돈만 뜯어가는 시장으로 봤고 다른 한쪽은 함께 돈을 버는 동업자로 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느꼈던 홀대라는 감정, 그게 그냥 예민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장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BMW는 7만 7천여 대, 벤츠는 6만 8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왕좌의 주인이 바뀐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비싸다고 해서 다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신뢰가 명품입니다. 샤넬 가방이 샤넬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나 내일 사나 그 값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산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명품의 진짜 정체예요. 그런데 벤츠는 1위를 지키겠다고 무할인 불문율을 스스로 깼습니다. 좀처럼 깎아주지 않던 차를 대규모로 할인하고 재고를 떨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어제 1억을 주고 산 차의 중고 가격이 오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지켜주던 가장 비싼 부품, 바로 신뢰가 빠져버린 겁니다. 물론 벤츠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4월 벤츠는 삼성 SDI와 약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형 전기차부터는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따라붙던 중국산 꼬리표를 떼려는 안간힘이죠. 같은 달에는 본사가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정찰제, 이른바 미래형 판매 방식도 시작했습니다. 전국 어디서 사든 똑같은 값을 내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새로 단장한 S클래스 사전 계약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달라지려는 몸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옷은 갈아입었지만 그 안의 골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지분 구조도 한국 소비자가 낸 돈이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 길도 바뀐 게 없거든요. 겉포장만 새 것일 뿐 돈이 흐르는 방향은 어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벤츠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터리를 바꾸고 가격표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라는 건 부품처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행동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브랜드의 이름값이 아니라 그 안의 구조를 보세요. 내가 낸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를 한 번만 따져보는 겁니다. 둘째,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검증된 정보를 믿으세요. 멋진 수식어 뒤에 숨은 진짜,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 저는 벤츠가 미워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한때 우리 모두가 동경했던 삼각별이기에 그 빛이 바래는 모습이 더 아픈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다시 벤츠를 사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벤츠 뒤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던 중국 자본이 이번엔 우리 한국 완성차 업계를 통째로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